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종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많은 분들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황이 단순한 건강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징후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직 보위부중장이 북에 남은 동생과 현재 북한 내부의 고위 간부로 있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두 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두 개의 편지를 통해 북한 내부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려 합니다. 이분은 탈북 스토리를 평양정보통에서 소개한 적 있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이 편지를 받은 전 보위부중장. 이분이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준 평양정보통으로 이 편지를 함께 보내줬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동안 북한에 남아있는 동생에게 브로커를 통해 달러를 보내주던 북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엔 평양 시민들의 공포와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전직 보위부중장으로 근무할 때 친했던 북한 고위 간부로부터 받은 비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북한 권력층 내부의 권력 다툼과 군부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두 편지를 통해 북한이 지금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해받은 편지를 받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문득 평양에서 살던 그 시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시멘트 냄새, 탄내,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묘한 긴장감. 그 감정은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떠오르다니요. 편지를 펼치자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소식이 담긴 편지라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 잘 지내요? 한국도 요즘 시끄럽다던데 형은 안전하죠? 난 뭐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진짜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이 첫 문장에서부터 동생의 두려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평양이 변했다고 했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도시가 아니라고. 숨조차 마음대로 못 쉬겠다는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몰라요. 형, 평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마다 군인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무언가 터질 것 같다는 불안이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워요. 누가 먼저 입을 열까 서로 눈치만 보면서 걷는 거죠. 편지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평양거리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광복거리의 높은 아파트들, 김일성 광장을 가로지르는 군사 행렬, 그리고 장마당의 활기. 하지만 편지 속 평양은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 형이 보내준 달러로 궁핍함은 벗었으나 편하지 않게 사용하며 신경 쓰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형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줄 알죠. 그래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형, 며칠 전 장마당에 갔었어요. 근데 완전히 썰렁했어요. 원래 이맘때 설에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을 연 가게도 거의 없고 몇 안 되는 상인들도 조용히 앉아만 있어요. 쌀값은 한 달 사이에 2배로 뛰었어요. 고깃값은 아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쌌고요. 기름은 구경도 못했어요. 물건을 사려고 해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전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죽이며 거래하는 사람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무서운 건 군인들이 시장에 배치된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장마당에선 군인들이 좀 느슨했거든요. 그냥 순찰하는 척만 했지 딱히 사람들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군인들이 총을 손에 꽉 쥐고 시장 입구에 서 있어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 보이면 바로 끌고 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해 봤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시장 입구를 지키고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는 모습이요. 형, 며칠 전엔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쌀을 흥정하던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무심코 요즘 지도자 동지가 안 보이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그냥 혼잣말로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군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아저씨를 붙잡았어요. 사람들 다 얼어붙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더니 그 뒤로 아저씨를 다시 본 사람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혼잣말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현실. 그 무거운 침묵과 공포가 편지 속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마당에선 입도 못 열어요. 사람들이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냥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물건만 주고받고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요. 형, 진짜로 숨이 막혀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동생의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물고 서로 눈을 피하는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립감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어요. 편지 속 내용은 이미 제가 확인한 군부의 움직임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평양 외곽의 군용 트럭 행렬은 멈추지 않았고 도심 곳곳엔 중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형, 이젠 군인들이 그냥 순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평양 시내 중심가에 군용 트럭이 줄지어 서 있고 군인들은 총을 든 채로 거리 곳곳을 지키고 있어요. 며칠 전엔 우리 동네에서도 한 가족이 끌려갔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밖이 조용하다 싶어서 창문으로 몰래 내다봤거든요. 군인들이 그 가족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 안 돼서 그 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람들이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끌려갔어요. 그 뒤로 그 집은 불 꺼진 채로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아예 그 집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겨요. 누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다들 서로 피하는 거죠.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과 가족이 이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편지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 씨 일가의 동향이었습니다. 형, 김여정 동무도 안 보여요. 원래 지도자 동지가 아프시면 김여정이 나서서 행사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사람조차 사라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선 김여정이 군부랑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부가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 김평일 그 사람 알아요? 김일성 수령님의 아들이자 김정일 동지의 이복 동생요. 그 사람이 지금 군부랑 연결돼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거 형도 알죠?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숨기지도 않고 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상황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권력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군부의 움직임은 북한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형, 진짜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봐도 불안해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 보이면 신고 당할까봐 벌벌 떨어요. 어떤 날은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군인들이 거리를 지배하고 사람들은 그냥 침묵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동생의 공포와 절망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형,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형이 무사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줘요. 우리 가족도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형, 조심하고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살아남는 게 먼저야. 건강하고 이 편지가 형 손에 잘 들어가길 바래요.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위부 중장으로 근무하던 때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불알 친구, 북한 내부에서 남겨진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였습니다. 탈북 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저는 동무가 탈북한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와 그에게 많지 않은 달러와 함께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는 편지를 브로커를 통해 전해주었거든요. 그 후 소식이 없던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고 반가웠으나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적 소식이 아니었어요.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 군부의 움직임, 그리고 쿠데타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편지여서 평양정보통에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무, 이 편지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두들 쉬쉬하지만 김정은 동지의 실종은 단순한 병환 때문이 아니오. 이미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현실로 드러났어. 김여정 동무는 현재 권력 승계를 준비 중이지만 군부 내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소. 편지를 읽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고 심장은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김정은의 장기 실종이 단순한 건강 이상일 리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급하게 써내려간 듯 곳곳에 번진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자 사이사이로 스며든 초조함과 공포가 손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김여정을 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어. 군 내부에서는 김평일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 그가 군부의 지지를 받아 복귀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김평일, 김일성의 아들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해외 외교관으로 떠돌며 체제에서 멀어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평양의 권력 핵심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붉은 벽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질 암투와 의심의 시선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간부들의 표정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군부 내 권력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정천이 총참모장으로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어. 그는 여전히 김씨 가문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 그러나 리병철과 강순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소. 리병철은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을 손에 쥐려 하고 있으며 강순남은 군부가 직접 국가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이미 폭발 직전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천, 리병철, 강순남이 세 인물은 모두 북한 군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전조를 의미했습니다. 박정천은 김정은의 충신으로 알려진 인물로 군 현대화를 주도하며 북한군의 재편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은 이제 군부 강경파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천을 김씨 가문의 꼭두각시로 보았고 더 이상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리병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한 인물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핵무기 통제권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박정천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남. 그는 북한 군부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씨 가문을 완전히 제거하고 군부가 직접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이 상황이 단순한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곧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녀가 가진 정치적 기반은 강하지만
군부의 저항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김평일이 군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강순남과 리병철 같은 강경파들이 군사정권을 수립하려 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지, 이 편지를 받으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김정은 동지의 건강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이미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오. 그러나 그 전에 이 체제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오. 평양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나는 편지를 덮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고 편지 속에서 전해지는 공포와 절망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은 곧 한반도 전체로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 만약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 김씨 가문이 몰락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 전면적인 붕괴일까? 아니면 새로운 독재의 시작일까? 편지를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어둡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아련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조차도 이제는 불안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평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잔해는 곧 한반도 전체를 덮칠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무는 현재 평양 시내 외곽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 보위부 자녀 세력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보호망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주애의 행방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지, 이 편지를 받으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지금 이 상황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오. 김정은 동지의 건강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이미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오. 그러나 그 전에 이 체제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오. 평양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 두 편지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북한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평양 시민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층은 내부에서 이미 분열과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실종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군부의 권력 다툼과 김씨 가문의 붕괴는 북한 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을지, 김평일이 군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할지, 혹은 군부가 직접 나서서 군사정권을 수립할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북한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회의가 즉각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내부 사안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국경 지역에 대규모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경 통제는 강화되었고 북한 난민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 계획이 비밀리에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김평일과 중국 고위 군부 인사들이 접촉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홍콩 언론은 김평일이 중국의 비공식 지원을 받으며 북한 군부 강경파와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새로운 권력 구조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경 지역에 전술부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상황에 따라 군사적 개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백악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제3자나 테러, 조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필요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 해군은 괌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미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강화하며 북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CIA와 국가안보국 NSA는 북한 내부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위성정찰과 사이버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은 북한의 내부 붕괴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 북한 간 비밀 접촉이 확인될 경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제 세계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북한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을지, 김평일이 군부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할지, 혹은 군부 강경파가 직접 나서서 군사정권을 수립할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든 그 여파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한국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까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군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처럼 누군가는 흔들리는 한반도를 보며 침을 삼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됩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었으면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일삼아하는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떤 탈북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북한 보위부의 두 중장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때 체제의 중심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족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견디다 못해 선택한 필사적인 도피였죠.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국으로 망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만의 이런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영어를 잘 못하니 심심하기도 하고 보호조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니 유튜브라는 것을 매일 이곳에서 보곤 하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저희가 겪은 끔찍한 일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가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철민과 저는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두 집안은 대대로 깊은 인연을 이어오며 서로를 의지했고 우리는 마치 형제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철민은 보위부 총정치국장으로 북한 정권의 핵심 위치에 올랐고 저는 기상청에서 책임자로 근무하며 각종 기상 예보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출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체제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친구 철민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김일성 시절부터 군부에서 중책을 맡았고 철민은 어려서부터 의심 없이 국가를 위해 싸우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토대기 좋은 그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김정일 정권 시절 보위부에 입대해 그곳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보위부는 철저한 감시와 억압을 담당하는 북한 최고의 정보기관이었고 철민은 몇 차례 주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북한의 보위부 총정치국장에 오르게 되어 집안의 자랑이었고 친구인 저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직접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범 수용소 관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보위부 내에서 그는 뛰어난 지도력과 충성심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운명도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과학과 기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상학의 재능을 보이며
철민과 함께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했고 김정일의 신뢰를 받으며 북한 기상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저의 예보는 북한의 농업과 군사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의 기상 예보는 몇 차례 성공적으로 홍수를 예방했으며 그로 인해 김정은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국가적 행사에서도 연설을 할 정도로 저의 위치는 매우 높았고 제가 체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이 삶이 뒤집히게 된 것은 단 한순간이었어요. 북한 전역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상국에서는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저는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수해 위험을 경고하며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에게 재난 대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제방 보강과 주민 대피 등 긴급 조치를 촉구했지만 그 보고서는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체제의 안정과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일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보를 무시한 채 그는 일상적인 업무에만 몰두했습니다. 며칠 후 폭우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물은 제방을 넘쳐 흘렀고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기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시신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민들은 집을 잃고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수해 현장으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견이 현실이 된 참혹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물에 잠긴 마을과 폐허가 된 집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무시된 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현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무능과 무관심에 분노하며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몇몇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위와 반발 소식이 김정은에게 전해지자 그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인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즉시 당과 군부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긴급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의 원망과 비난이 체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10명에서 20명의 간부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위부 총정치국장은 체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많은 보위부 간부들이 처형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일을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철민은 이들의 무고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체제에 순응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수해의 소식을 들은 중국 대사는 북한 수해 지역을 방문하여 인도적 구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오랜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구호 물자와 구조 인력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제안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당 회의에서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저는 김정은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기적인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주민들의 생존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이 내려진 후 많은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철민과 저의 가까운 동료들이었습니다.
철민은 처형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총살 집행 직전 동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철민은 그들이 무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쏘기 위해 준비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눈앞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이어지는 정적 속에서 그는 처형장의 무서운 고요함과 차가운 피비린내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마지막 눈빛과 총성, 쓰러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의 모습을 보며 박승호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지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철민은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민은 김정은의 처형 명령 이후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예전처럼 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체제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고 자신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뇌물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만연한 체제의 부패와 김정은의 독재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아이들에게 탈북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경험해보지 않은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함께 가겠다고 했고 아이들에게는 염려하며 조심히 탈북 의사를 이야기하자 의외로 아이들은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만의 드라마와 노래들을 듣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북은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겨질 친인척들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만 동시에 이 체제를 떠나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준비 끝에 두 가족은 국경을 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철민과 저는 국경을 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철민의 총정치국장 지휘가 많은 도움이 됐고 위험한 순간을 여러 차례 맞으며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는 대신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검문이 있었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기며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검문 검색에 걸릴 수도 있어서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아이들은 지친 기색을 보였지만 부모들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중국 땅에 발을 디뎠고 국경을 넘는 위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발견되거나 추격조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고 이동해야 했고 검문이 있을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움직이니 더 위험했고 다른 사람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철민 가족과 우리 가족은 각종 검문을 무사히 통과하며 가족들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고되고 지쳤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정 내내 힘들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고 그곳에서 무사히 입국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주변에 중국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사관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안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대사관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그들의 망명 신청 절차를 도와주며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철민과 저는 이제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과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유에 대한 희망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망명 신청이 승인되자 두 가족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억압적인 체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에서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철민과 박승호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너무나 다른 환경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북한에서 인류대학을 나왔으나 영어를 배우지 못해 대화가 불가능한 철민과 저 역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민과 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말을 하고 들을 수 있게 영어를 배우는데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남한으로 망명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국으로 망명을 선택했지만 언어의 장벽 앞에 한 번씩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두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록 고향을 떠나왔지만 자유와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가족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닌 아직도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철민과 저는 이제 서로의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 나선 길 위에서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평양정 보통이었습니다.